22번. 컴퓨터 사용하는 척하기. 이 사진은 북한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이 잘 갖춰진 컴퓨터실에서 열심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 보면 과학기술이 발전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사진작가 라포르그에 따르면 이 사진을 찍을 당시 가이드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꺼진 컴퓨터의 삭제 버튼을 누르는 척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출은 북한이 현대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국가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정보 접근에 있어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극소수 특권층 주로 정부 관료나 과학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언론만을 통해 제한된 정보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들 언론은 대부분 정권에 유리한 선전만을 내보내며 국가의 부정적인 측면은 은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포르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사진들을 세상에 공개하며 북한이 감추고 있는 진실과 정보 통제의 현실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전원이 꺼진 컴퓨터 앞에서 사용하는 척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정보 조작과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외부에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과 실제 주민들이 처한 현실 사이에 극명한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5번 기쁨조. 기쁨조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북한에서 실존하는 현상입니다. 김정은의 기쁨조는 젊고 외모가 단정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위층을 위한 오락 및 성적 접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여성들은 일반적인 북한의 복장보다 훨씬 노출이 심한 독특한 유니폼을 입고 있으며 병사들과 간부들은 외모 재능 인맥을 바탕으로 선발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들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 예술 능력을 갈고 닦으며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권력층을 즐겁게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처녀성 검사와 같은 충격적인 관행도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기묘한 조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10번 3대벌 산다이파. 3대벌이라는 개념은 북한 사회에서의 집단 처벌을 상징하는 끔찍한 제도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자손 3대까지 처벌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저주처럼 죄의 대가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잔혹한 시스템이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까지도 형벌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이한 법은 1950년에 제정되었으며 전쟁 이후 반혁명 분자의 혈통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범죄자 한 명의 행위로 인해 가족 전체가 인질로 전락하고 그들의 삶은 파괴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집단 처벌은 억압과 고문 공포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북한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나치 독일, 중국, 일본, 심지어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990년대에 이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고 반면 북한은 여전히 노동당의 배후 규칙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범의 가족 3대가 수용소에 감금되거나 그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처벌이 명시된 법률이 아닌 공공연한 암묵적 규칙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권력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를 퍼뜨리고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잔혹한 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자유와 정의 인권을 위한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19번 만연한 아동노동. 북한에서 아동노동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국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약 40%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서명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아동노동이 만연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빈곤입니다. 수십 년째 정체된 북한 경제로 인해 많은 가정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의 노동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교육제도 역시 아동노동을 부추기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의무교육이 조기에 종료되며 학생들은 가족과 국가를 돕기 위해 일하도록 격려받습니다. 북한 국영 언론은 이러한 아이들을 노력의 상징으로 칭송하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노동을 선택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10대 정도로 보이며 그들의 얼굴에서는 이미 어른 같은 책임감이 묻어납니다. 8번 여행 제한. 북한 주민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단순한 규정이 아닌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마치 정부가 열쇠를 쥐고 있는 거대한 스노우볼 안에 갇힌 듯한 상황으로 출구는 존재하지만 나갈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서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행위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문, 강제노동,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종신생활까지 해외여행이 허용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체육특기자 엘리트 프로그램 ATS 엘리트에 소속된 학생이나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여행도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출국 전부터 면밀한 사상 교육을 받고 귀국 후에는 철저한 신문과 함께 이데올로기 재교육을 받습니다.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들조차 엄격한 지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김정열 학생의 경우 출국 전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와 함께 남한 학생들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폐쇄성은 외국인과의 만남에도 적용됩니다. 북한 내에서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항상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으며 대화와 행동이 모두 정부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처럼 통제되고 고립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은 무수한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유로 가는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다른 삶에 대한 꿈은 어두운 밤 속에서 희미한 빛처럼 아련히 떠오를 뿐입니다. 16번 존경의 큰 절. 북한의 거대한 청동상 앞에서 시민들은 정중하게 절을 합니다. 이는 모든 주민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식입니다. 북한은 종종 현대판 나치 독일로 비유되며 그 내부에는 대중무용이나 수영쇼 같은 치밀하게 연출된 화려한 외양 아래 감춰진 잔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주민들은 오직 복종만을 알고 있으며 평양 외곽의 일상적인 삶을 살짝 들여다보는 것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건초더미 옆에서 쉬고 있는 노인 여성을 촬영하려 하면 즉시 왜 찍냐는 날카로운 질책이 돌아오며 서점에서는 리더의 사진이 실린 평양신문의 한 면을 접는 행동만으로도 강한 질타를 받습니다. 지도자의 이미지는 절대 훼손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숭배, 철저한 국가 통제, 그리고 그 틈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오는 자유에 대한 희망은 북한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16번 허용된 15가지 헤어스타일만 가능. 미용에 있어서도 북한은 철저한 국가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남성과 여성 모두 국가에서 승인한 15가지 헤어스타일만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2007년 8월 몇몇 주요 언론 매체들은 북한에서 남녀에게 허용된 15가지 머리 모양을 공개해 세간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헤어스타일의 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남성은 정기적으로 머리를 잘라야 하는 규칙도 따릅니다. 젊은 남성의 경우 머리 길이는 5cm를 넘을 수 없으며 2주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야 합니다. 평양 당국은 긴 머리가 뇌에 영양분을 소모한다 고 주장하며 짧은 머리가 건강에 좋다고 선전합니다. 중장년 남성은 조금 더 긴 머리를 허용받지만 이 역시 7cm를 넘으면 안 됩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김정은의 트레이드마크인 옆머리를 민 스타일은 공인된 스타일 목록에 없으며 일반 시민들은 이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헤어스타일 및 복장 규정은 철저히 시행되며 각 미용실에는 남성과 여성의 15가지 공인 스타일이 벽에 걸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16번 인터넷 사용 불가. 이 조백만.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넷은 선택이 아니라 사치입니다. 인터넷은 마치 VIP 파티처럼 극소수만 초대받을 수 있는 특권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 고위층이나 김정은과 가까운 소수의 인물들 그리고 일부 외국인들 뿐입니다. 인터넷 접속 자체가 철저히 통제되며 5분마다 도서관 관리자가 접근을 확인하고 화면이 멈추면 지문 인식을 통해 초록불이 들어와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터넷 사용 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보안요원이 동행하며 이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 허가증이 필요하며 이 허가를 받는 데만 최대 이틀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도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정부 승인 사이트로 대부분 중국어나 영어로 된 내용입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아예 인터넷이 아닌 광명이라는 폐쇄형 인트라넷만 접속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콘텐츠가 제한적이고 속도도 매우 느립니다. 김정은과 가까운 일부 가문과 외국인들만이 무제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북한 국민들은 진짜 인터넷을 동경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불평이 나올 때 북한에서는 인터넷을 쓰기 위해 며칠을 기다리고 감시 속에서 클릭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14번 거리의 거지들. 두꺼운 비밀의 장막 뒤에 감춰진 북한의 실상은 빈곤입니다. 자립과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자원의 잘못된 배분으로 인해 국가는 핵무기 개발과 군사 분야에 대부분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정작 농업과 식량을 책임지는 농민들은 굶주림과 싸우는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작지를 늘리기 위해 산림을 파괴하면서 농업에 집중한 결과 토양 침식과 홍수 식량 생산 감소라는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량난은 소득 불균형에 의해 더욱 악화되며 과거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받던 지원도 중단되면서 북한은 빈곤 고립 그리고 외부 의존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리에는 거지와 노숙자가 점점 더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날씨와 폭력 착취 학대의 위험 속에서 거리에서 살아가야 하며 교육과 의료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빈곤과 노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4번 세계 최악의 항공사. 현재 고려항공은 세계 항공사 중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스카이트락스로부터 단 하나의 별점을 받은 유일한 항공사입니다. 이 평가는 고려항공이 세계 항공업계의 평균적인 서비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품질 항공사임을 의미합니다. 고려항공은 고전기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포함해 약 39대의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노후화된 기체로 수송 능력과 비행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제 최신 투폴레프 2 디승사 여객기 2대는 국제 노선을 위해 도입되었고 비교적 현대적인 기체로 평가됩니다. 2006년 유럽연합은 기체 노후화를 이유로 고려바 상공의 전 항공기를 자국 영공에서 운항 금지시켰지만 2010년 3월부터는 TUID-04 항공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항을 허용하였습니다. 고려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이 비행 중 사진 촬영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승무원이 카메라를 압수하고 촬영된 사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구기기만 해도 엄중한 질책이나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항공사를 한 번쯤 이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래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12번 의무적인 투표. 대부분의 국가에서 투표는 권리이지만 북한에서는 의무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선거가 치러지며 매번 동일한 가족이나 인물이 최고 득표율로 당선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공식 투표율은 항상 거의 100%에 달한다고 보도되지만 그 정확성은 국제사회에서 의심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거 제도는 경쟁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자국의 선거가 자국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 방식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나눠주세요. 10번 아동 영양실조 비율. 북한에서 아동 영양실조는 심각한 문제로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중 약 28%가 발육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은 감염 질병에 더 취약하며 사망률이 높고 학습과 인지 발달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식량 부족과 열악한 생활 환경이 있으며 의료 체계 역시 많은 한계를 지녀 필수적인 영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북한 정부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많은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번 열차 중심의 교통수단. 북한에서는 도시간 이동을 위해 열차가 가장 일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개인 차량을 살 여유가 없고 택시 요금조차 부담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의존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지하철이나 전차도 외관상 노후되고 낡아 보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평양 같은 대도시에서는 버스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비교적 넓은 버스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2층 버스 같은 현대적인 차량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오래되고 혼잡하며 정비 상태가 좋지 않은 버스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북한에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부와 권력을 의미하며 차량 한 대의 가격은 약 4만 달러, 5만 달러랍니다. 심지어 자전거조차도 매우 비싸고 드물며 차량처럼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단거리 이동에는 자전거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많이 보입니다. 또한 도심에서는 걷는 것이 일반적인 이동 수단 중 하나입니다. 9번 북한 영화 산업. 사진작가 에릭 라포르그가 포착한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는 북한 최대의 영화 제작소인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의 촬영 활동입니다. 그의 작업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이 나라의 영화 산업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북한에서 영화 문화가 발전한 주요 이유는 김정은의 아버지이자 전 지도자인 김정일이 영화에 깊은 애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수천 편의 영화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양에만 영화관이 26곳이나 건설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균적으로 300명당 1개의 영화관이 있으며 영화는 무료로 상영됩니다. 또한 출연 배우들은 모두 정부가 직접 선발하며 북한 영화의 주된 내용은 유능한 남성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 국가를 번영으로 이끄는 이야기입니다. 8번. 많은 남성들이 흡연함. 흡연은 적어도 남성들 사이에서는 북한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널리 퍼져 있는 문화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북한 남성의 약 45%가 매일 흡연하며 여성은 주로 시골 지역의 노년층에 한 해 6.5% 정도만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은 북한에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10년 기준 남성의 34%, 여성의 22%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은 담배 규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흡연율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다소 감소한 추세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약 366만 명의 성인과 2만 5천 명의 어린이가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추정되며 1인당 하루 평균 12.4개의 담배를 소비합니다. 남성은 평균 15개를 피웁니다. 북한 남성들은 어디서든 언제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만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일은 드뭅니다. 우리의 가이드였던 정현철 씨는 북한에서는 군 복무가 의무이며 군 생활의 고통 속에서 담배는 평생의 친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7번. 나무로 난방함. 북한은 아시아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는 나라 중 하나로 겨울 준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른 가을부터 겨울 준비를 시작하며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주로 장작을 준비합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석탄이 주된 난방 연료입니다. 8월 이후부터는 석탄 시장이 활기를 띠며 농촌 지역의 대부분 가정은 석탄을 태울 수 있는 벽난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전통적인 온돌 난방 방식이 널리 사용되며 일부 주민들은 나무 난로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또한 방 내부에 비닐을 씌워 온실 효과로 열을 보존하려는 시도도 흔합니다. 겨울철이면 아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모으는 풍경도 자주 목격됩니다. 여권, 격식을 갖춘 복장 규정. 복장에 있어서의 세심함은 북한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옷차림을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에서는 항상 단정하고 예의 바른 복장이 눈에 띕니다. 도시에서는 지저분하거나 헝클어진 복장을 한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원에서 춤을 추는 학생들의 모습인데 사진을 찍기 전 항상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거리에는 화려한 치마나 아웃라인 드레스 반짝이는 장식이 있는 우아한 상의 등을 입은 여성들도 종종 보이며 이처럼 복장에 신경 쓰는 모습은 자신과 공동체 국가에 대한 존중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러한 단정한 복장은 외국인의 눈에 북한과 주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치마나 과도하게 노출된 옷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며 여성은 바지를 입을 수는 있지만 무릎 위로 접어 올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염색이나 복장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벌이나 단기 구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5번. 선전 마을. 북한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비무장지대 DM사이에 위치한 기정동, 마을 일명 평화촌입니다. 처음 보면 기정동은 알록달록한 집들과 학교, 유치원, 병원, 공원까지 갖춘 아름다운 마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외관 뒤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정동은 사실상 포템킨 마을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지어진 가짜 마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정동의 집들은 대부분 속이 텅 빈 콘크리트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하며 창문에는 유리가 없고 전등은 낮에도 항상 켜져 있어 마치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듯한 착시를 줍니다. 낮에는 주민들이 밭을 갉거나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밤이 되면 마을은 완전히 정적에 빠집니다. 기정동 옆에는 167m 높이의 거대한 국기계양대가 있으며 이는 남한 측 99m 깃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양측은 1980년대에 이른바 깃대 전쟁을 벌이며 국기의 높이로 경쟁했습니다. 기정동의 주요 목적은 남한 주민들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선전 전략으로 보이지만 이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남한 주민들은 더 큰 의심을 품게 되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번. 평양 개선문.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에서 영감을 받은 평양 개선문은 북한의 복잡한 서사를 건축적으로 상징하는 기념비적 구조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원작을 능가하는 규모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높이 60m의 이 구조물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개선문입니다. 1982년
순백색 화강감으로 완공된 이 건축물은 우아함과 영구성을 자랑하며 일제에 맞서 싸운 김일성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상징물로서 존재합니다. 총 2,500개의 화강감 블록은 김일성의 생애 하루하루를 상징합니다. 이 개선문은 김일성의 70번째 생일인 1982년 4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식 당일 김일성이 연단에서 거의 떨어질 뻔한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동작 감지 센서의 나사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 생긴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3번. 녹색 전화기와 빨간 전화기. BBC 보도에 따르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는 직통전화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남북 양측을 연결하는 녹색 전화기와 빨간 전화기가 각각 놓여 있습니다. 이 전화 테이블은 1971년에 설치되었으며 남북 적십자 회담을 위한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북측에는 판문각에 동일한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으며 두 건물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100m도 되지 않는 거리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1972년 그리고 2000년대에 걸쳐 더 많은 통신선이 구축되었고 현재 남북 간에는 총 33개의 통신선이 존재합니다. 이 중 다소개는 일상적인 연락 21개는 회담용 2개는 항공 2개는 해양 3개는 경제 협력을 위한 라인입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남한에 반발하면서 남북 간 모든 연락이 끊겼고 대부분의 통신선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남북 연락이 두절된 2년 동안 남한은 매일 2차례 녹색 전화기로 북한에 연락을 시도했으며 북한 측에서 전화가 올 경우를 대비해 빨간 전화기를 상시 대기시켰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번. 석탄 채굴. 북한에서 가장 흔한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석탄 채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작업은 북한 전역의 광활한 자연지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며 정권의 철저한 통제 아래 외부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석탄뿐만 아니라 아연, 마그네슘, 절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의 매장량은 약 60억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2위 규모입니다. 가장 주요한 광산 지역은 함경도와 자강도이며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광업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점으로 기계 장비의 작동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굴 장비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채굴 효율과 생산성이 낮습니다.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최신 장비를 도입할 투자 자본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광물 산업은 막대한 가능성으로 인해 여전히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의 광물 자원 가치는 약 6조 달러, 약 5조 5천억 유로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현재 북한 광업 분야에서 가장 큰 투자국은 중국이며 지난 11년간 약 5억 달러가 중국 기업들에 의해 투자되었습니다. 1번. 오젤계의 사회계층. 북한에서는 철저한 신분제, 즉 성분 체계가 국민을 통제하고 차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국민을 김씨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5섬계 계층으로 분류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류는 태어날 때부터 적용되며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충성 계층 출신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 기회를 누리고 명문대학에 입학할 우선권을 가지며 정부군 핵심 산업 분야에서 고위직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주거, 식량, 의료, 각종 사회 서비스에서 우대를 받으며 반대로 적대 계층은 여행 제한 감시, 노동 수용소 수감 등의 차별을 겪습니다. 비공식 시장 경제가 점차 발달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사회적 지위를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게 되었고 젊은 세대는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점차 이 계급 체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분 체계는 여전히 북한 정치 체제의 중심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몰래 반출된 22장의 금지된 사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는 북한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 최신 영상 소식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